안녕하십니까. 김치민의 인자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이네요. 네, 지금 막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드러내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이제 좀 지났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제 결혼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속성 결혼 아니면 대면 맞선이든 이런 거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속성 결혼부터 대면 맞선 또는 화상 맞선, 소개팅에 그다음에 이제 성교제 방식 많은 부분들을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그 제도의 이제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속성 결혼식, 속성 이제 결혼과 그 다음에 이제 대면 맞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속성 결혼은 장점이 1도 없습니다. 왜냐? 예전에 속성 결혼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신부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게는 한 100명에서 많게는 제가 한 번에 본 신부들 최고로 많은 숫자가 한 280명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더 이상 더 신부도 있었어요. 거의 한 400명까지 볼 신부도 있었는데 볼 이유가 없는 게, 한 번에 신부들을 100명, 200명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신랑분들 못 고르십니다.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런 식이니까, 고루 선택을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도 주로 어떻게 됐냐면, 업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의 신부님을 미리 이제 선택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그 신부님을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번호표를 이제 목에다 걸고 이제 한 번에 들어올 때 한 3, 40명씩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 몇 번 이런 식으로 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면 빨간 옷, 파란 옷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옷 색깔도 그렇게 3, 40명 되면은 옷이 겹치는 신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차로 업체에서 먼저 신부님을 이제 선택을 하면, 그 신부님 중에서 이제 신랑분들이 한 명당 짧으면 한 1분, 길어야 한 10분입니다. 10분 정도 이제 신랑분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중간에 물론 통역이 있죠. 거의 그 신부님하고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분에서 10분 사이에 내 인생의 그 동반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 빨리 해야 이 신부님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신랑님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치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신랑분들이 거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는 그 신부님이나 그 이제 마담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하이퐁을 가도, 하이퐁은 이제 이런 말이 어떨지 우리끼리 이제 하면 그 결혼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서 신부님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미리 신랑들, 그 신랑들 오기 며칠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5분, 10분 전에 이제 신부님들, 각기 이제 마담들한테 그 신랑에 대한 프로필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5분, 10분 내에 이제 그 신랑님이 계시는 이제 룸이라고 해야, 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제 장소에 신부님들이, 나 이 신랑 괜찮다 그러면은 쭉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고를 수 있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신부님들이 이제 신부만 선택하고 나면 이제 바로 결혼식을 이제 그 다음날 올립니다. 그 다음 올리면은 하여튼 그 일정이라는 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비 때문에. 경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렴 아니죠. 싸게 들었죠. 신랑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걸 지금은 이제 이게 아무런 장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일 첫 번째, 거기서 올리는 이제 뭐 약혼식이 됐든 결혼식이 됐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신부집에서 이제 뭐 전통 결혼식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결혼식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 부분을 세이브한다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그때는 했던 이유가 맞선을 보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혼인신고하고 뭐 이러고 이제 신부님 입고하는 데까지 2달이면 됐어요.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의 한근기였죠. 신랑분들도 괜찮았던 게 어쨌든 간에 뭐 추가 비용이라는 게 별로 없이 생활비 용돈 이런 거 없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신부가 빨리 돌아서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뭐 길면은 1년 가까이 걸리는 신랑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한국어 토픽 이제 시험이 1년에 이제 보통 5회나 6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만약 보통 11월 달이 아마 마지막 시험일 거예요. 11월 달에 마지막 시험이고 첫 시험이 4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그게 한 5개월, 4, 5개월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11월이나 12월에 하시는 분은 실제로 이제 신부님 합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시간이 좀 어려워요. 물론 뭐 그거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성 결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 나머지는 이외에는 다 단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뭐 속성 결혼을 하나 뭐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나 그게 뭐 결국 복불복 아니냐? 복불복 아닙니다. 복불복일 수가 없죠. 자, 이제 속성 결혼하고 대면 맞선으로 넘어가는데 대면 맞선 이제 속성 결혼이 보통 이제 대면 맞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면 맞선을 하면요, 신랑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업체나 또 이런 관계자들은 한국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호치민에 들어오기 뭐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은 보통 한 달 전에 이제 신랑분들하고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럼 그 계약금이라는 게 뭐 100만원, 200만원의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좀 덜하죠. 예. 그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은 보통 그리고 좀 자신이 있어요. 속성 결혼을 해도.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100만원, 200만원의 계약서를 계약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요. 100만원, 200만원을 계약금을 받고 한국에 있는 업체는 올 수가 없죠. 왜냐? 만약에 와서 안 되면 신랑들한테 원래는 지난번도 말씀했다시피 보통 계약금을 뭐 500에서 700 많으면 900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받으면 이제 신부 이제 여기 와서 한 명을 보든 두 명을 보든 보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이제 안 하고인지 아니면 뭐 못 찾았는지 하여튼 돌아갔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의 50%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뭐 약혼식을 올렸느냐 어쨌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테이지가 계속 줍니다. 그리고 또 뭐 결혼까지 하고 첫남박까지 다 치렀는데 이제 안 하고 돌아가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신랑 담보로서 이제 신랑 쪽에서 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에 있는 한국 업체들은 뭐
적게는 뭐 500, 많게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700이나 800 정도 계약금을 이제 주고 베트남에 옵니다. 베트남에 오면 아마 지금 잘해야 한 30명 정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0명. 50명 보기도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30명을 보면 그 30명이 다 괜찮으신 분이 좋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30명 보면 다 아닙니다. 아마 왜 이러지? 이럴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짜는 겁니다. 일부러 짜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원래 10%가 안 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회원이 한 뭐 보너스로 하면 거의 한 7,00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보면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올라온 신부들이 당연히 다 있겠지만 한 4년, 5년 전에 있는 신부도 있어. 그럼 그 4년, 5년 동안 있는 신부는 뭐 눈이 굉장히 높다든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좀 외모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4년, 5년을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도 여기 호치민의 쉽게 말하면 마담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있는 신부들은요, 그 신부들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30명을 보든 50명을 보든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라는 거,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봤는데 첫눈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킵해두고 다른 사람을 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업체 입장에서 빨리 이거를 마무리를 짓고, 왜냐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혼자 그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혼자 온 거겠지만 에이전시 입장에서는요, 그런 한국에 있는 업체 수백 군데하고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요번 주에 이제 보통 에이전시가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이렇게 들어오는 신랑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 2일 정도로 이제 두고 이제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남길 수 있는 게 뭐냐? 합동 결혼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차를 하나 뭐 한다 이러면 뭐 16인승이 됐든 7인승이 됐든 하면 한 명을 하나, 신랑이 2명을 하나, 신랑이 4명을 하나, 그 차이라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뭐 이제 7인승이냐 4인승이냐 16인승이냐 이 차이 정도지, 그게 뭐 그래 뭐 4인승을 하고 16인승을 한다고 해서 뭐 3배 4배 차이가 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통역도 그래. 뭐 한 명 한다고 해서 통역을 안 붙이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오나 4명까지는 통역이 오나 한 명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건 뭐냐? 그 약혼식이라는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는 경비 있잖아요. 그 식당에 가시면 이제 처음 오시는 한국 사장님들이나 한국 신랑들은 화려하고 뭐 좋다고 막 그래요. 개풀 뜯어먹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식당에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랑 한 명이 오면 이제 보통 테이블을 2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 테이블 2개를 못 치워요. 그 이제 신부.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는데 그 이제 테이블이 보통 이제 10명, 20명, 12명 다 앉을 수 있는데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신부분들이 보통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시골에 살면 이제 호치민이나 이제 뭐 또 아니면 하이퐁이나 이런 쪽 올라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10명, 20명이 오면 이제 거기 또 차를 마련하겠죠. 그럼 그 차라는 게 이제 뭐 16명이다 이러면 보통 이제 여기 16인석 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2테이블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 30인승 버스를 대전하고 이러면 되죠. 그렇게 안 하죠, 회사에서. 그냥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그래서 신랑이 한 명이 오나, 한 명이 결혼식을 하나, 두 명이 결혼식을 하나, 업체에서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같이 결혼식을 하면, 이쪽 신부가 한 테이블, 이쪽 신부가 한 테이블, 이렇게 치우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최고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회사에서는 보통 최소한 그래도 한 3명이나 4명을 한 번에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신부가 정해져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전에 또 해야 되는 뭐 병원에 간다거나 뭐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시장에 가서 쇼핑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매칭이 되는 이제 신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는 업체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 업체분들은 여기 에이전시 분들은 이제 그 결혼식 하는 식당이 많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식당에 가서 물어요. 그럼 이제 그 식당에서는 여러 이제 업체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업체에서 묶어줘요. 이제 그 식당에서. 그러고 나서 n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업체는, 그 에이전시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제 뭐 1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러면 50밖에 안 내면 돼요. 50, 50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득을 삼는 거예요. 그럼 뭐 가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신부들이나 신부들 가족은 단 한 명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 가야 되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아유 뭐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면 또 이제 뭐 그 신부는 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마선에 3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처음에 이제 뭐 그것도 30명이 한 번에 오나요? 안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마담이라는 애들이 자기들이 이제 직접 그거 하는 애들이 10명 내에 그러면 이제 한 팀이 와요. 그러면 이 마담들끼리 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이 업체하고, 이 에이전시하고 거래하는 마담이다. 그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부가 한 10명 된다. 그럼 자기 신부들 먼저 보여주겠어. 그럼 이제 자기가 알아요.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럼 이제 미리 다 연락을 해요. 주변에 또 이제 마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담들한테 연락해서 준비해라, 어디로 와라. 이러면 얘 끝나고 나면 얘는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럼 다른 마담이 또 얘들을 데리고 가요. 이렇게 해서 한 세 팀만 이제 보통 그것도 뭐 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오전이나 오후까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이제 거의 하루가 지나버려요. 그럼 보통 한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하루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밤 비행기로 오면 그날 저녁도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틀이 날아갔어요. 그럼 이제 신랑들 자존감도 상하고 보통 자존감이 떨어진다.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 뭐 괜찮은 신부가 있네 어쨌네 하면서 한 명 훨씬 조금 이제 괜찮은 애들로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이라는 숫자가 가면 3명은 그래도 괜찮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부하고 결혼을 할 수 있고 4명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은 뭐냐 진짜 하기 싫은데 돈 아깝고 또 시간을 또 내기도 힘들고 또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자존감 내려가니까 아유 내 처지에 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생기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신랑분이 알아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 결혼이나 대면 맞선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희들도 보면 사진하고 실물하고 봤을 때요, 물론 사진이나 실물이 괜찮은 여성들이 좋죠. 근데 그런 여성들은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 7명은 사진하고 영 달라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그걸 뭐 악의적으로 막 포토샵을 하고 이런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부들은 열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그 여자들의 이제 그 변신은 무죄라고 하잖아요. 화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 화장이 뭐 자기가 그냥 한 거냐,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업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메이크업 하는 게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뭐 보통 보면 이제 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뭐 아이돌이나 뭐 특별한 그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저렴하고, 이제 물론 뭐 신바장이나 이런 거는 뭐 몇백만 동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신부화장은 한 200만 동 정도 선을 세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말이나 이제 저녁에 뭐 파티가 있다, 그러면 보통 뭐 한 30만 동에서 50만 동이면 다른 이제 화장하시는 분이 집에나 이제 출장을 오셔가지고 화장을 해드립니다. 물론 뭐 그것도 근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두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걸 뭐 포토샵을 하고, 물론 뭐 그런 신부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상으로 먼저 보라는 거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화상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죠. 그러면 먼저 이제 뭐 또 어떤 신부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그러냐 그러죠. 남자들도 뭐 이렇게 사진을 보면 뭐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화장하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옷 잘 입고 또 조명 좋은 데서 이렇게 찍으면 훨씬 나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상으로 먼저 통화하고 카톡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와도 열에 한둘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면 서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여자분들이 실망하는 경우는 보다는 남자분이 실망하는 경우는 몇 배가 더 많죠. 또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뭐 입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그날의 이제 뭐 이런 옷차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속성으로 와서 4박 5일 만에 하겠다. 대단한 용기십니다. 대단한 용기 있는 업체고 용기 있는 신랑분이세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이제 후회하시겠죠.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처럼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여기서 4박 5일 동안 그냥 만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 가서 결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결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게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심리가 그래요. 제가 봐서는 괜찮은 신부고 잘 어울리는데, 제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신랑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신랑분들이 제가 이제 프로필을 받고 마음에 이제 원하는 여성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면 보내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그럼 그 여자분이 동의하신다 하면 이제 화상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아니면 뭐 그 여자분이 또 요즘은 거절하시는 신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하면 한두 명 오케이 할까 말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한 4-5분 보내드리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4-5분이 4-5분만 한테 제가 뭐 보여서 그 여성분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0명 4배에서 5배수 정도 보냅니다. 그럼 그 중에 많으면 5명, 적으면 한두 명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랑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드리죠. 내가 이렇게 안 통하나 이카실 필요는 없는 거.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뭐 내가 5명을 보나 10명을 보나, 저 여사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본 신랑이 최고로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도 소개팅을 이제 한국에서 화상 통화를 하고 소개팅을 와서 제일 첫 번째 여성분이죠. 했는데 그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12명을 그때 4박 5일인지 5박 6일인지 뭐 12명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2-3명씩 본 거죠. 와, 했는데
근데 그분이 마지막 12번째 본 신부하고 잘 됐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남자분이 굉장히 이제 젊었어요. 젊고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자고 해서 안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그걸 해서 왔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본인 정도 되면 보겠다는 여자분들이 많을 거니까 한번 보시자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끈떡까지 내려가서 이제 해서 12번째 여성분 물론 이제 한 10번째 보니까 신랑분이 그러더라고. 사장님 지금까지 본 신부 중에서는 첫 번째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픽한 신부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 신부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몇 명 더 보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2번째 본 신부하고 우리는 뭐 바로 약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칭이 됐고 한국으로 이제 가서 카톡으로 한 2달 교제하다가 들어섰거든요. 지금도 이제 잘 사시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30대 초반에 초혼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50대에 뭐 50대 중후반에 저혼남이다? 근데 여기서 12명을 본다? 힘드십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힘드십니다. 12명 올 여자가 없어요. 최근에 이래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그러신 분들 계세요. 저 여기 이렇게 하면서요 장애인을 딱 두 번 했어요. 9년 동안 2번 했는데 한 분은 한국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여성분이 도망을 갔죠. 뭐 도망을 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연락처는 알고 있었고 들어가는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혼인무효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혼인무효를 받게 이제 도와드렸죠.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혼인무효 신랑분이 뭐 여자가 도망갔으니까 혼인무효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이 이제 직접 지지서도 쓰고 사실적인 얘기를 쭉 써서 이제 혼인무효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그 혼인무효 받는데 거의 한 1년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을 또 만나셨고 그분하고는 지금 아주 잘 사십니다. 그때 또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나 신랑분한테 받은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는지 지금은 그분하고는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2번째 한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 뭐 따로 비용을 주시는 거 없거든요. 재결혼을 시켜드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장애인이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또 한 분 이제 직업도 원체 좋으시고 이래서 한 분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분하고는 안 됐어요. 와서 이제 소개팅하고 매칭까지 됐는데 그분이 그 여자분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예민해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여자분이 뭐 그거 아니었는데 뭐 결국은 2분이 이제 싸우고 안 되셨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다른 몇 분을 이제 했는데 뭐 여자분들이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러고 있는 상태고 뭐 다른 회사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이제 외칭이 됐다가 중간에 깨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50대 뭐 초혼남도 계시고 재혼남도 계시고 이런다.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왜 그 대면 맞선이나 속성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는 혼자요. 그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제 들어올 때는. 근데 여기 오면 다른 신랑들이 있잖아. 그럼 왜냐면 그 한국에 있는 업체가 여기 베트남에서 뭐 전혀 뭐 어떤 그걸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에이전시가 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30대 초반이나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의 신랑들이 50이 넘어가고 이러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다른 신랑들을 만나자. 그럼 다른 신랑도 이제 커플이 돼가 이제 같이 이제 뭐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만나면 형님 동생 하면서 해요. 그럼 이제 뭐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면 신랑 신부 똑같습니다. 근데 신랑분이 훨씬 더 크죠. 이게 보면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루 이틀 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 신부를 선택했을 때는 괜찮다고 선택을 했는데 또 왔는 신부 중에 골랐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해서 만나서 가는데 다른 신부를 보니까 자기 신부보다 훨씬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면요, 뭐 그 신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거를 저기 신랑은 자기보다 나이도 젊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인물이 왜 우리 신부는 못하지 이렇게 된다. 그럼 진행도 하기 전에 이제 점점 이제 실은 이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럼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물론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확률이 훨씬 적은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속성 결혼을 하시고 대면 맞선을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있는 업체들,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업체들 해주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자, 일례로 한국에 있는 업체가 뭘 해줍니까? 그냥 돈 받고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 게 끝이에요. 뭐 한국에 있는 업체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결혼 서류를 뭐 혼인신고를 왜 신랑들이 하냐, 뭐 당신네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신부가 뭐 서류를 하러 영창안을 가느냐 어딜 가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 내가 결혼하고 내가 이혼하는데 그걸 업체가 뭘 해줍니까? 그냥 서류를 준비해 주는 거고, 야 이거 준비해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지. 비자 서류도요, 아니 왜 이거를 제가 합니까? 업체에서 준비해야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비자 서류 이거 준비하라고 알려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저희들이. 아니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비자 서류를 뭐 인증서든 뭐든 해도 다 본인이 떼셔야 되잖아요. 물론 한국도 옛날에 결혼 혼인신고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하던,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여자친구하고 술 먹고 그 다음날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는 여자가 혼자 딱 하던가 그래가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가 결혼했는지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그래도, 예? 정인도 있어야 되고, 또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국에 그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냥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사관에 자주 연락드릴 때 신부님들 그 결혼 서류를 제가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그냥 해주는 그건 아니고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신랑분들이나 신부님들 위임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신부님들이 결혼에 대한 서류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떼고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신랑분님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위임장을 안 쓰려고 그러면 여기 왔을 때 그 4박 5일 동안 하는데 신랑 신부가 둘이 같이 이제 호치민 영창원을 가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신랑분님들이 여기 없으면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위임장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이제 제가 위임장을 이제 신랑 신부한테 다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안 해요. 왜냐?
그게 위임장인지 모르고 해줬다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저한테 조금 뭐 이런 행정적인 불이익으로 돌아. 그래서 안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소트파비라는 데서 이제 베트남 신부님들이 이제 그 저걸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신부님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이러면 그거를 이제 해주는 저희 현지 직, 왜냐면 제가 뭐 건턴이 김장인 이걸 뭐 다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그 저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친구들도 저한테 월급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일을 도와주면 제가 이제 건당 이제 수수료를 주죠.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소트팝이라는 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사법부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법원이니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일반인이 와서 그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에서 이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거지. 그것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야 뭐 니 여기 있어 뭐 내가 다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베트남 법이 몇 년 됐죠. 여기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법부에서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그 위방영정이라고 뭐 아니면 싸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하는데, 거기는 일반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일을 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개념이니까 편하게 일을 봅니다. 법원들 락거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편하게 일을 보니까 신부님들이 가서 직접 서류를 접수합니다. 물론 그 서류를 작성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신부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뭐 똑똑한 신부들은 보면 다 압니다. 그게 뭐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양식에 그 있어요. 양식지가 또 있으면 그 양식지에 제가 신랑님들한테 미리 사인을 받아 놓거든요. 저하고 일하시는 분은 알지만 그 이제 똑같은 사인을 이제 받아 놓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뭐 이름, 주소, 이런 거 쭉 적는 거 있어요. 그거 적었는데요. 내 주소를 내가 적는데, 이제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신랑분님들이 다 찍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받아놓은 서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옆에 이제 본인들 나라 뭐 아닙니까? 신랑님들은 뭐 이제 그걸 영문으로 적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이제 또 그게 틀리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걸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돈 받아놔놓고 하는 일이 없냐? 저한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한국 업체는 저의 10%도 일을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일요일날 오전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26년이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 길인데도 이제 신랑분들은 안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속성 결혼이나 대면 맞선을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해가 될 겁니다. 뭐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네 이러는데도 왜 그걸 하냐? 자기는 안 그럴 거라는 이제 확정 편향 얘기예요. 자기는 안 그런다. 저 옆에 사람은 그러는데 자기는 안 그런다는 그런 건 어디서 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률적인 얘기예요. 확률적. 그 확률이 나를 벗어나가면 확률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또를 사고 뭐 하는 거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원하는 여성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국제결혼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여성을 찾는 것보다는 나를 원하는 여성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성이 뭐 진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탤런트급이다 이러면 그 여성도 뭐 하면 뭐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나는 저런 여성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살아보는 게 내 평생의 꿈이다 이러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그건 본인이 판단.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여성이 자기를 왜 좋아하냐. 그걸 본인이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이제 뭐 20대 중후반에 꽃다운 청춘이 아니잖아요. 내가 50이 넘었는데 19살, 20살짜리 신부를 뭐 그러면 그 업체에서야 그러겠죠. 뭐 천운을 타고 나셨다, 뭐 복이시다, 뭐 참 또 아니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면 베트남 여성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식을 곳곳에 이제 막 걸어놓고 이런 때가 있었죠. 베트남 여성이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을 도망가게 하는 한국 남자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오는 신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통 그래요. 어떤 분은 뭐 들어오셔가지고 신부가 1년을 살고 2년을 살았는데 뭐 도망갔대요. 그럼 그 여성이 과연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온 여성입니까? 근데 자기는 사기를 당했대요. 그럼 들어보면 참 과간도 아니죠.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소상님 죽어도 도망가겠는데요. 그럼 자기는 충격을 받죠. 물론 본인이나 본인 뭐 부모님 입장은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 부모님들은 착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안 그런데. 근데 어디서? 그건 네 부모니까 그러는 거고 네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사고도 치고 싸우도 보고 이러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착하고 다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 안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자기가 나쁜 놈이고 자기가 사고 친 거잖아요. 뭘 친구가 꼬드겨가 사고를 칩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고 자식 마음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내 엄마고 이러니까 편하고 좋죠. 근데 왜 며느리 입장 되어보세요. 그렇겠냐고. 아까 전에 제가 장애인분, 여성분 뭐 도망가서 하고 그 뒤에 이제 여성분 또 제가 재결혼을 추진을 했었다고 했죠. 그 도망간, 그 여성분이 도망간 이유가 신랑 따로 나오는 거야. 시어머니 때문에. 물론 그 시어머니 입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 아들이 뭐,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제 후천적인 뇌졸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좀 잘 아끼고 잘 그거해서 그래도 이 아들이 자기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거든요. 근데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며느리한테 뭐 이것저것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며느리 입장은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며느리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속성결혼 대면 맞선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 속성결혼하는 업체나 대면 맞선을 하는 업체들을 막 욕하고 이러면 그 업체들은 또 저에 대해서 공격을 들어오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니는 뭐 옛날에 안 그랬냐, 또 뭐 니하고 니한테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다 잘 사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속성 결혼을 하시면 그런 실패들을 돌이킬 수 있는 지점들이 없다는 거고, 대면 만선을 하시면 내가 와서 30명을 보든 50명을 보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라. 그래서 근데 시스템적으로 속성결혼, 옛날에 속성결혼을 할 때는 비용이 작게 들었고 빨리 신부들이 올 수 있었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점들이 다 없어졌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수밖에 없어요. 업체 입장에서 빨리 돈 벌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 베트남에 이런 뭐, 이게요, 왜 선교제 방식을 한국에 없는 업체들이 잘 선택을 안 하시려고 하냐면요. 중간에 사고율은 나중에 사고율은 속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만, 중간중간에 사고율은 속성으로 하는 거에 몇 배가 넘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성 결혼하면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보면, 뭐 다음에 올 때까지 한 서너 달에 한 번 땡인데, 그리고 또 선교제 방식을 하면요, 이게 저희들이 선교제 방식을 하는 이유는 남자분들한테 칼자루를 주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이 제일 저도 마찬가지 황당한 게요, 여자분들이 이제 뭐 해서 괜찮다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다가 사표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상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만나보기도 전에 뭐 한 달, 두 달 만에 남자분이 안 하겠다 그래요. 물론 뭐 안 하겠다는 이유는 있죠. 아니, 뭐 상관은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여자분들은 그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직장 구하러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기사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해해요, 저는. 왜냐, 자기가 그 직장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그 직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 노무직이고, 뭐 단순 생산직이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래도 괜찮은 회사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기. 여기 일자리가 많은 거는 단순 생산직이고 그냥 여기 단순한 일들이 많다는 거지, 여기도 고급 일은 많지 않아요. 여기 고급 직장은요, 들어가려면 뇌물 쓰고 들어가야 돼요. 뭐 선생님이니 은행이니 병원이니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면 회사에서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그럼 이제 비슷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 또 경력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쉽나요? 그리고 또 들어가도 자기가 이때까지 뭐 짧으면 몇 년, 길면 10년 이상 다녔던 회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하게 뭐가 결정이 안 되면 회사를 잘 그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제 카톡 교제를 하다가 한두 달 안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약금 이제 뭐 위로금이라고 해서 이제 다만 신부님들한테 이제 한두 달 월급을 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별말 없이 주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걸 가지고 뭐 또 이제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왜 줘야 되냐, 이제 막 이렇게 또 하는 분도 계신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뭐 주라고 우리가 뭐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거울을, 신랑분들은 거울을 보시면, 거울을 차분히 보시면 자기가 저 여성하고 결혼을, 내가 원하는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 대부분 그러시죠. 저한테 이런 여성, 이 여성하고 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가능은 하죠. 그리고 결혼식까지 뭔 수를 뭐 가능하죠. 근데 결혼식 하고 났어요. 하고 나서 뭐 1년 살다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본인이 아시는 거죠. 제가 튀다 보니까 팩트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아이씨가 참 듣기 싫은 얘기 참,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고.
그러면 뭐 그냥 공감을 잘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 대면 마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뭐 우리 지금 한 번 어제도 저하고 잠깐 카톡을 했는데 한 번 뭐 직업적인 특성상 외국을 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있는 이제 베트남 여성 만나러 가셔요. 근데 안 돼요. 그분 40대인데 안 됩니다. 왜냐? 그분이 원하는 거는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혼녀라도 뭐 애기 없고 뭐 이제 이런 분을 이제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성분들 열의 여덟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왜냐? 그분이 40대의 초혼남이고 그냥 제가 봐서는 평범한 남자예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 보는 거는 자기 또래 대학생을 보잖아요. 근데 40대 초혼남이 자기들이 눈 돌리면 보이는 대학생 친구들이나 30 뭐 아니면 갓 졸업해서 이제 직장 사회 초년생들의 그 남자들의 그런 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초남인데 재혼에 애 딸린 뭐 이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힘든 게 한국에 있는 그 이제 이혼녀들은요 깨놓고 얘기해서 제가 그걸 무슨 조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혼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지. 그게 이혼 사유가 뭔지 그걸 물어봐가 뭐 물어는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내가 그 뭐 판결문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하나. 불체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불법 체류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불법 체류자냐 뭐냐고 뭐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직업의 특성상 그러면 한국에서 화상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교제를 하고 서류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들어와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럼 그런 여성을 찾아보겠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지. 그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업종을 잠시 쉬어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쉬든지 그 다음에 와서 근데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참 웃기는 얘기지만 예전에 그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 다니는 이제 한전에 왜 뭐라 그러죠?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팀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회사하고 그냥 그 회사가 50, 60, 70대 되도록 니 먹여 살려주고 이런 생각하면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저도 한국에서 저는 회사를 그렇게 크게 많이 오래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제가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직장인들 중에 이 회사가 나 아니면 안 굴러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지금 몇 배를 주고도 그 사람을 걸겠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그 사람이 비워도 그 사람 못 자르세요. 왜냐? 안 올라가는데 왜 어떻게 자릅니까? 착각하시는 분 착각. 당신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회사에서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뭐냐?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거예요. 대체 가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못 그만둬. 그냥 자기가 그만두면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못 그만두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굴러가면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안 자르죠.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지만 뭐 그냥 그러면 혼자 사시는 방법. 그럼 나이 50대에서 뭐 넘어서 뭐 요즘 뭐 평생 직장이라고 누가 합니까? 40대에서 잘리거나 망하면요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겁니다. 저도 30대 중반에 제가 한번 망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제가 베트남 돌아서 이만큼 이제 뭐 한 25, 6년 동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것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50 넘어서 망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결혼해서 뭐 30대에 결혼을 해서 40대에 뭐 이혼을 한번 하면요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거예요. 근데 50에 뭐 해서 결혼을 해서 또 이혼을 한다? 그럼 기회가 없잖아요. 아침을 이제 먹고 이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잘 판단하시고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뭐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연락하시면 됩니다.